2015년 4월 엘라베마주 도핀 아일랜드 요트 경주 중에 거대한 폭풍이 모빌만을 강타합니다. 8척의 보트가 전복되고 6명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핀 아일랜드 요트 경주는 1920년대부터 이어져 온 엘라베마주 모빌만에서 열리는 연례 요트 대회입니다. 이 봄 행사는 걸프 연안 해양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숙련된 선원들과 레저 선원들이 함께 참가하고 지역 사회는 육지에서 다양한 축제를 즐깁니다. 이 경주는 18해리로 어퍼베이에서 시작해 만의 남서쪽 끝에 있는 도핀 아일랜드 대교 근처에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만의 평균 수심은 10피트이고 표면적은 약 413평방마일입니다. 이만은 보호용 방벽섬들에 의해 멕시코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부커니어, 페어호프, 그리고 모빌 요트 클럽이라는 세 요트 클럽이 번갈아가며 주최합니다. 2015년에는 페어호프 요트 클럽이 125척의 보트와 약 475명의 선원들과 함께 경주를 주관합니다. 4월 25일 아침, 선원들이 해안까지의 경주를 준비하는 동안 모빌만에는 약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론 게스턴과 한나 블라렉은 16피트짜리 쌍동선인 카일라에서 트라피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론은 50세입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을 항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네스를 고정하고 몸을 뒤로 젖혀 물 위로 몸을 기울입니다. 한나는 15살이고 이전에는 한 번도 요트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론의 딸 사라의 절친입니다. 론의 호비캣은 많은 참가자들의 배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해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경주에 참가하는 선단에는 경주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보트, 가판 아래 잘 꾸며진 선실이 있는 대형 원형 선박, 그리고 론의 호비캣과 같은 소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승무원들도 경주에 참가한 보트들만큼이나 기술과 경험이 다양합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폭풍 예보센터는 걸프 해안을 따라 강한 돌풍, 우박, 그리고 토네이도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기상 상황을 경고합니다. 50노트 이상의 바람이 불 확률이 15%이며 대부분의 경고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서 한 관계자가 클럽 사무실에 무전을 보내 참가자 명단을 게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가자 명단에는 선박 목록과 핸디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크기와 등급이 다른 선박들이 서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선 경기를 취소하라고 오해합니다. 오전 7시 57분, 오전 9시 30분 출발을 위해 선원들이 만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요트클럽 웹사이트에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날씨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모빌 국립기상청에서는 위험 기상 전망을 발표한 뒤 오전 8시 8분에 서쪽에서 다가오는 뇌우에 대한 경고가 담긴 중요한 예보를 내놓았습니다. 오전 8시 10분에 취소 공지가 웹사이트에서 삭제됩니다. 전날 밤 노아에서 온 분이 여기서 기상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모빌만에서 항해해 본 적이 있다면 때로는 아름답고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천둥 번개와 폭풍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게리 가너, 페어호프 요트 클럽의 회장이 경기를 계속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앞서 전달된 취소 메시지는 유감스러운 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상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경주 시작 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 30분으로 지연됩니다. 폭풍 전선이 미시시피주 파스카굴라 항구에 도달했으며 이곳은 모빌에서 남서쪽으로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폭풍은 루이지애나를 시속 40노트로 휩쓸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7분, 멕시코만의 웨스트 캐머런 블럭 17 석유시 추선에 56노트의 돌풍이 불어닥쳤고 이어서 웨스트 캐머런 블럭 110 석유시 추선에는 72노트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기상급증 현상은 모빌만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모빌만을 돌고 있던 보트들이 경주 시작을 준비합니다. 참가자들은 휴대폰과 계측기를 확인하며 기상정보를 점검합니다. 8척의 보트가 기권합니다. 117척은 클럽의 회장의 권고를 따라 경주에 참가합니다. 24피트 싱글월 세일보트 레이저호에는 17세 레너드 루탄, 그의 아버지, 친구 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상보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아마도 16시 15분쯤 도착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경주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들은 도핀섬까지 항해 결승선을 통과한 뒤 방향을 돌려 전선이 닥치기 전에 안전하게 모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경기 심판들이 탄 안전보트가 카운트다운 신호를 보냅니다. 레너드와 그의 선원들은 출항하여 선들을 이끕니다. 작은 쌍동선들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이 배들은 가벼운 구조 덕분에 경기에서 가장 빠른 선박 중 하나입니다. 한나와 론은 카일라우를 타고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들은 론의 친구 스컷 갓볼드가 조종하는 36피트짜리 단동선 윈드너치호를 추월합니다. 경기 첫 구간에서 한나와 론은 론의 형제 셰인 게스턴과 똑같은 상동선을 타고 경쟁합니다. 경기 중반에 론은 신중하게 조종을 합니다. 론은 다핀의 섬으로 바로 향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하는 대신 먼저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결국 남쪽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전략은 효과적입니다. 오후 2시쯤 그들은 1위 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론의 형제 셰인은 1분 후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론과 셰인 둘 다 도핀 아일랜드에 머물지 않습니다. 레너드와 그의 선원들처럼 그들도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계산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서쪽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네오가 모바일만으로 다가옵니다. 비의 장벽이 서쪽 지평선을 가립니다. 론은 한나에게 비가 올 수도 있지만 비가 오기 전에 버커니어 요트 클럽에 도착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휴대용 GPS를 들고 자주 확인하면서 그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내는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GPS의 끈을 목에 걸고 구명조끼 안에 집어넣습니다. 텍사스에서 시작된 폭풍이 세계주를 가로질러 몰빌만의 서쪽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폭풍은 이동 경로를 따라 세계의 뚜렷한 폭풍세포로 변합니다. 각 폭풍세포는 따뜻한 상승기류에 의해 떠받쳐지며 차가운 공기와 얼음 입자를 품고 있습니다. 보통은 차가운 덩어리가 그냥 흩어져 사라집니다. 하지만 폭풍이 육지를 지나가면서 상승기류가 방해를 받아 차가운 공기와 얼음 입자들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얼음 입자들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때 강력한 하강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얼음 입자들이 떨어지면서 얼음이 녹고 물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하강기류를 더욱 강화시켜 그 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폭풍 아래 차가운 공기의 덩어리가 형성되어 강력한 돌풍이 발생합니다. 이 냉각 효과는 모빌만 주변의 건조한 공기층과 만나면 더욱 증폭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공기가 더 조밀해져 기압이 상승하고 돌풍이 더욱 강해집니다. 모빌만 주변의 기상 관측소들은 이러한 기온 하강과 기압 상승을 감지합니다. 15시가 조금 지난 후 허리케인급의 강풍과 거대한 파도가 모빌만을 강타합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이어서 폭우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거세지자 해나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몰아치는 것을 느끼고 잠시 찾아온 고요함이 허리케인급 강풍에 의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들의 보트인 카일라가 전복되자 해나와 론이 물에 빠집니다. 론과 보트의 밧줄을 잡습니다. 바람이 뒤집힌 선체를 잡아채면서 보트가 론과 해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론은 밧줄을 놓고 해나를 붙잡습니다. 약 30마일 북쪽에서는 필립 맥나마라가 해안 경비대 당직관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합니다. 조난 신호가 쇄도합니다. 세 번째 전화가 걸려올 때쯤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해안 경비대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왕국은 규모 파악에 분주하고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많은 배들이 폭풍에 휘말리고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해안 경비대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합니다. 배가 조난을 당하고 선장이 메이데이 호출을 할 때 그 호출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선박의 이름, 위치, 비상 상황의 성격, 그리고 탑승 인원수가 포함됩니다. 그 정보는 해안 경비대에게 매우 명확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X명의 사람을 구조하라. 해안 경비대가 대회 주최 측에 선박과 인원 명단을 요청했을 때 전체 명단은 없었습니다. 요트 클럽에는 경주에 참가하는 보트 목록은 있지만
승무원 명단은 없습니다. 몇 명의 사람이나 몇 척의 선박이 실종됐는지 알 수 없으니 그들의 임무는 훨씬 더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안경비대 장교가 실종된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론과 한나는 파도와 바람에 맞서 싸웁니다. 론은 방수 케이스에서 젖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한나는 GPS에서 좌표를 확인해 구조대원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안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론의 형제 셰이는 여러 번 전복을 겪으며 힘겹게 결국 해안에 도착합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요트 레이저의 10대 소년 레너드 루탄과 그의 승무원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들은 해류에 떠밀려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해안경비대는 7,500탕방마일의 바다를 대상으로 145회의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전복된 선박들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몇 시간 물에 떠있던 레너드는 해안경비대에 구조됩니다. 그의 선원 중 한 명은 사망한 채 발견되고 또 다른 한 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트클럽은 여러 사건에서 총 700만 달러가 넘는 청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날 언젠가 심각한 악천후가 만에 닥칠 것을 알면서도 경기를 진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전체 명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 주최 측은 그 이후로 해안경비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 중의 승무원과 보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개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장과 승무원이 기상경고를 무시한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8척의 보트는 승무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정주에서 철수했습니다. 8척의 보트가 침몰했고 40명이 구조되었으며 6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이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을 광고 없이 보시려면 패트리온 가입을 고려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무료 가입 또는 광고 없는 영상, 조기 시청, 실시간 질의응답 등 다양한 혜택의 멤버십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뵙길 기대합니다.